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기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진 피의자들을 선정해서 공개 수배합니다. 관공서나 지역 공용 게시판에서 이런 포스터를 다들 봤을 거예요. 공개 수배 명단은 매년 5월과 12월에 두 번씩 만들어지거든요. 체포가 시급한 피의자 20인을 선정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명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 검거되면 한 자리가 빠지겠죠. 그럼 새 피의자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뀌긴 해요. 이름 앞에 번호가 있어요. 이게 빠를수록 체포가 시급한 피의자인 겁니다. 주로 성폭행이나 강력사건 아니면 규모가 큰 우리가 경제사범이라고 불러주는 이런 대형 사기꾼들이 여기 주로 선정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예요. 혐의를 확인해보자는 단계의 용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 사실에 따른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체포가 가능한 상태의 범죄자들인 겁니다. 공개 수배 포스터는 한 번 만들 때마다 2만 부씩 생산돼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위주로 부착되고요. 지하철이나 은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들릴 만한 찜질방이나 여관, 모텔에도 가끔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건물주나 영업주와 협의가 필요하겠죠. 내가 장사하는 건물에 이런 포스터가 붙는 거 별로 원치 않을 겁니다, 다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고요. 장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럼 공개 수배, 이렇게 해서 범인을 얼마나 잡느냐, 실효성이 좀 궁금한데, 이게 수십 년째 오프라인 벽보로 운영 중입니다. 요즘에는 외출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눈에 띄기 어려워졌고요. 오프라인에 의존하는 벽보는 사실 스마트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어플이 생겼어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경찰에 제보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해서 경찰서에 실시간 제보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공개 수배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 핸드폰에 이런 어플 깔아놓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개 수배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19년까지 72명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33명이 붙잡힌 거예요. 의외로 검거율이 46%나 되고 있죠. 이걸 유심히 보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상보다 검거율이 높았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잡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년째 공개 수배 명단에 등장하는 5번이네요. 황주연인데, 이 사람은 2008년 6월 자기 아내를 강남에서 죽이고 도망갔어요. 이게 그 당시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2019년 7월에 11년 만이죠. 방송으로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황주연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범죄자가 황주연이에요. 어떤 사람이고 왜 12년간 공개 수배 명단에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황주연이 누구냐면 공개 수배 명단 1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주요 인물이고요. 1975년 2월 6일생이에요. 사건 당시인 2008년에는 33살이었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고, 농기계 거래 중개, 택시기사, 다단계 간부까지 여러 직업으로 살았는데, 보는 대로 체격이 좋죠. 무에타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진으로도 굉장히 티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인상이 굉장히 특이하죠. 특히 이게 비대칭이 심한 얼굴입니다. 턱이 돌아가 있어요. 한번 보면 잊어버리기 힘든 인상인데 어떻게 12년간 잡히지 않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공개 수배 내용에 귀 모양이 특이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두귀라고 부르는데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귀는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양이죠. 신체가 부딪히는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귀에 출혈이 일어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해서 그대로 귀가 굳은 거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황주연이 이런 귀를 가졌고 무에타이를 했다는 점에서 힘이나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1997년에 피해자인 A씨와 결혼했어요.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6년 만인 2003년에 이혼합니다. 하지만 혼자 딸을 키우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다가 황주연이 계속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빈 거예요. 결국 재결합을 했지만 폭력이 또 시작되면서 3년 만인 2006년에 다시 이혼합니다. 이때 A씨는 부인과 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알려졌거든요. 결혼한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탈 수 없으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황주연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기에 황주연이 동의하고 이혼을 했지만 A씨는 도망간 겁니다. 황주연은 2003년부터 4년간 다른 여성들을 만나왔는데 A씨와 결혼할 당시에도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황주연과 예전에 만났던 여성 한 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황주연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합니다. 결혼 사실을 숨겼지만 나중에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성과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황주연이 스토킹을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황주연은 여성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폭력이나 스토킹의 범죄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에 여자가 사라지자 황주연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봅니다. 딸을 핑계로 재결합을 요구했는데 A씨가 이제는 피하는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괴롭혀요. 두 번째 이혼 뒤로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 흥신소에 찾아가서 인터넷 IP 주소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시도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드디어 일을 저지르는데요. 119에 전화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살한다면서 집을 나가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찾아달라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황주연이 만나자고 여러 번 협박했지만 A씨는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황주연이 메일 하나를 보내거든요. A씨가 확인해 봤더니 황주연이 그러는 거죠. 이제 포기하고 놔줄 생각이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딸을 보여주겠다면서 한 번만 더 만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이혼부터는 황주연이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A씨는 딸을 보기 위해 만나러 갑니다. 이 장소가 강남의 센트럴시티였어요. 황주연은 딸을 자기 트럭에 태우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도착해서 딸에게는 엄마를 데리고 올 테니 기다리라며 혼자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A씨가 그런데 혼자 오지 않은 겁니다. 황주연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아니까 그 당시 만나던 남자와 같이 왔거든요. 둘이 황주연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찾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발 쓴 남성이 A씨와 남자친구를 찌른 거죠. 가발을 쓴 이유는 몰래 접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황주연이 쓴 흉기가 발리송이라고 하는 그 버터플라이 나이프예요. 남자친구부터 제압했는데 그 아래서 인터뷰했었거든요. 심장을 3cm 정도 비껴가서 다행히 살았지만 폐와 다른 장기를 찔리는 바람에 한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쓰러지니까 바로 A씨를 공격했어요. 이게 횟수가 18번 정도 되는데 뒤에서 목을 긋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망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공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쓰러지자 황주연은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아났어요.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저녁 8시 30분에 강남터미널이라는 거죠.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공격 횟수나 방식을 보면 너무 장소와 맞지 않거든요. 부담이 충분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황주연은 A씨가 그동안 자기를 경계한 행동으로 봤을 때 조용한 곳이면 만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트인 장소를 고른 것 같은데요.
그러자니 범행 방식이나 공격 횟수는 너무 말도 안 되게 과감하다는 거죠. 장소의 성격이 범행에 용이하진 않지만 자기라면 충분히 성공한다는 자신감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주연이 도망치고 나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이송되면서 남자친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18분 만에 사망했죠. 그리고 다음날 황주연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의 공중전화에서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요. A씨 오빠죠. 자기가 지금 목숨을 끊을 테니 딸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의 행동이 이상해요. 50분 뒤 영등포역 CCTV에 찍혔고요. 다시 50분 뒤에 강남역을 빠져나갔어요. 영등포에서 지하철을 타면 강남까지 50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형에게 전화를 건 신도림과 영등포는 한 정거장 거리거든요. 이 사이에 뭘 했는지 알 수 없고 강남역에서 다시 40분 뒤에는 사당역 방향 지하철을 타고 삼각지역에서 내렸어요. 이것도 지하철로는 30분 정도 거리지만 시간대는 얼추 비슷하게 맞아요. 문제는 이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경기도 안양의 범계역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천 건의 CCTV를 돌려보고 교통카드를 조회해봤거든요. 범인 특정됐고 인상착의도 특이해서 처음에 빨리 잡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추적에 실패해요. 이렇게 22일이 지납니다. 그 뒤에 목숨을 끊는다던 황주연은 멀쩡히 살아서 다시 서울에 나타나요. 방배동의 PC방이었는데 서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장 근처에 다시 간 게 너무 이상하죠. 이 PC방에서 뭘 했느냐, 농기계 사이트에 접속해요.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CCTV가 없었습니다. PC방이. 그래서 이 이후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황주연이 말을 잘하고 꼼꼼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범행은 과감했지만 이런 데서는 또 정반대의 치밀함을 보였어요.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미리 알고 피해 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24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주연의 얼굴을 공개했어요. 성격상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수사를 서둘러야 했거든요. 황주연이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안경점 7천여 곳에 황주연의 수배 전단을 돌려놨어요. 그러다 경북 구미의 모텔에서 중국집 배달을 갔다가 황씨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게 됩니다. 도망 다니는 범죄자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자기 이름이나 사건을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객실의 컴퓨터 기록을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황주연은 사라진 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죠. 사건은 2010년에 검찰에 넘어갔지만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재지만 파악되면 수사는 바로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주연의 생활 반응이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매형에게 말했던 것처럼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 경찰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평소 주변에 범죄자들이 잡히는 게 자기 생각에선 이해되지 않고 자기라면 경찰에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 했다는 거죠, 황주연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는 전제로 몇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러면 보통 밀항의 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사실 밀항은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사기로 유명한 조희팔도 3번이나 시도해서 4천만 원을 들여 중국에 넘어갔거든요. 황주연은 그럴 돈이 없는 사람이죠. 브로커에게 줄 돈을 준비하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살인범을 밀항시키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황주연 하나 다른 나라 보내자고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서 황주연이 아직 국내에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아니면
국내에 있지만 누군가의 신분을 도용해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굴이 그런데 너무 뚜렷한 사람이죠. 혼자 숨어있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결국 누군가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신창원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의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도 2년 6개월 동안 도망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훔친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붙여서 가짜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검거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주민등록증이 플라스틱이에요. 이 방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남은 건 사망이거든요. 아무래도 신창원처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숨어 살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서 취재 당시에 황주연의 지인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인터뷰를 시도하니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가족 같은 친구였고, 황주연이 사건은 다 끝났으니 협조해줄 생각도 없다, 의사 다 전했으니 더 이상 다가오지 말고, 때릴 수도 있다면서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황주연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서울 강북의 어느 공사장에서 제보가 들어온 적은 있어요. 제작진이 급하게 가봤죠. 가서 공사장 간부에게 황주연 몽타주를 보여주니까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음날 몰래 다시 오라고 했거든요. 이때 경찰과 같이 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뒷모습이 먼저 보이는데 황주연과 굉장히 비슷한 체격이었거든요. 경찰이 가서 신원조회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황주연이 혼자 힘으로 숨어 사는 중이라면 공사장에서 일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일당 받는 막노동 일이라고 해도 안전교육 받고요, 주민등록증이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도 제출해야 되거든요. 편의점이나 중국집도 다 신원 확인합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황주연으로 보이는 추가 범죄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조력자의 도움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12년간 살인범을 숨겨둘 수 있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이게 아니면 사망밖에 없을 겁니다. 아직도 황주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12년째 공개 수배 전단지 안에만 있습니다. 이걸 붙일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제보를 받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이런 인간들의 얼굴이 건물에 붙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잡혔으면 좋겠지만 우리 건물은 안 되는 겁니다. 님비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미관을 해치거든요, 이런 전단지가. 거기에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있어도 효율은 너무 떨어지겠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10명을 뽑습니다. 10 Most Wanted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FBI는 유튜브나 오디오 클립으로도 지명수배를 하고 있어요. 제공하는 채널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장기 도주 중인 범죄자를 잡으려면 공개수배 경로가 더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황주연이 살아있다면 이런 얼굴일 거예요. 40대 후반입니다. 가상으로 만든 얼굴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억해놨다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경찰에 제보해야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8년 6월 17일 강남에서 일어난 황주연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